네,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어, 저,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문이 탁 막히는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이 해상보험론 수업을 할 때마다 이 선박보험 쪽을 강의를 하면서, 이거를 더 자세하게 수업을 해야 되나, 뭐,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하기에는 사실 이 해상보험 중에서도 선박보험과 관련된 실무가 굉장히 마이너한 영역이라서 이것을 학부 수준에서 공부하는 것이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이거를 안 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보통의 다른 어떤 이제 뭐 교과서나 해상보험과 관련된 교과서나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적하보험, 이제 적하보험 중심으로 교과서가 쓰여져 있고, 이 선박보험에 대해서는 뭐 아예 뭐 이렇게 교과서에 담겨져 있지 않는 교과서도 있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해상보험론과 뭐 무역보험론 책들 중에서 뭐 다루더라도 굉장히 마이너하게 작은 부분에 있어서 다루는 교과서들이 많아서 조금 고민이 많은데, 그래도 뭐 제 입장에서는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안 할 수는 없고, 그래도 해상보험을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선박보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이나 뭐 약간 명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학습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선박보험에 대해서는 뭐 이 강의 자료 슬라이드 자체는 많은데, 이거를 너무 깊게 공부하기보다는 개념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기말고사에 대한 기말고사를 보는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이제 수업을 들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선박보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박보험에 있어서는 이것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선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엄청난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뭐 부동산이죠. 이게 한국법에서는 선박이나 비행기 같은 것들을 거의 이게 동산이라고 안 보고 부동산이라고 봐요. 일종의 부동산으로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이제 엄청난 재산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해상 운송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어, 있다. 근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선박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선박을 통해서 선박을 운영을 해서 벌어 들일 수 있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웬만한 중견 기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선박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적 가치, 그리고 그 선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경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배 자체도 비싸죠. 몇 천억짜리 어떤 선박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 소위 뭐 국내 선사라든지 해외 대형 뭐 글로벌 선사들, 머스크라든지 MSC라든지 이런 선사들도 이 선박을 자기 자본으로 절대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발주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본력이 그렇게 뭐, 물론 뭐 머스크나 MSC 정도는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부담을 지면서까지는 하지 않고, 보통 이제 은행을 껴서 론을 껴가지고 레버리지를 세워가지고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선박을 발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선박이 만들어져서 실제 이 노선에 투입이 되고 영업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까지의 여러 가지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박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사이즈의 물건이다 보니까
이 선박으로 인해서 뭐 다른 제3자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책이나 대비책이나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상보험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뒤에서 얘기하게 될 P&I 클럽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종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리턴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까요? 어떻게 예시를 들어보냐면, 뭐 대략 우리가 계산하기, 우리 숫자로 얘기할 때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암산이, 제가 이제 뭐 산수에 약해가지고, 자, 배 한 척 만드는데 좀 뻥튀기까지 해가지고 3천억이라고 칩시다. 3천억. 3천억이라고 치자고요. 그 3천억짜리 배를 30년, 30년 정도 운영을 한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3천억짜리 배를 30년을 운용을 하면 1년에 감가상각을,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배의 가치가 3천억일 거 아니에요? 근데 30년을 이용을 한다라고 치어서 30년 후에 그 배를 폐선을 시킨다라고 하면 가치가 이제 3천억에서 0으로 줄어들겠죠. 수렴을 하겠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뭐 회계 쪽으로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일종의 감가상각이라고 볼 수 있죠. 감가상각이 되는데 3천억짜리 배가 0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1년에 그러면 얼마가 되죠? 줄어드는 감소액이 100억인가요? 예, 30 곱하기 100이 3천이니까 맞네요. 1년에 100억씩 줄은 거죠. 1년에 감가상각이 100억씩 되는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그 배가 만들어져서 30년 동안 영업을 하는데 1년 동안 배의 가치가 100억이 감소를 해야 돼요. 100억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그 배를 1년 동안 운용을 해서 100억보다는 많이 벌어야 되겠네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배를 1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그 감가상각만 되는 게 아니죠. 기름값, 선비, 선장들 급여, 선장과 선원의 급료, 그리고 뭐 선박의 여러 가지 부속품들, 부장품들, 뭐 그리고 보험료, 쉽게 말하면 보험들, 세금, 이 재산상의 가치가 높은 거니까 세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항구에 들어가거나 하면 선박 뭐 항구 이용료, 뭐 이런 게 투자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죠. 그러면 그 배가 1년에 최소 2, 300억, 2, 300억도 더 벌어야 될 겁니다. 아마 실제로 그거를 이제 그 비용을 다 감당을 해내려면. 그리고 비용을 감당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 배를 만든 이유가 뭔데?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것을 만약에 배가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 그러한 수익을 창출해내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다 비용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선박보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보험은 일단 선박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일종의 선비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배가 엄청 크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북항이나 부산 신항이나 이런 데 지나가면서 보는 그 배도 어마어마한 사이즈. 우리 학교 옆에 있는 저기 W 아파트 있죠. 저기 용호동 W 아파트. 그 정도 되는 그 빌딩이 바다에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의 그 어떤 구조물이.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뭐 소모품, 기관의 어떤 뭐 연구, 비품, 자재,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뭐 주변에 자동차 모시는 분들이 자동차 한 대를 굴려도 그 자동차에 발생하는 소모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들어가고 그 부분도 그러니까 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선박의 자재나 이런 것들 또한 보험 부보의 대상이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받거나 아니면 뭐 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선박보험은 기간보험입니다.
거의 연 단위의 기간 보험을 듭니다. 그러니까 항해 보험을 하진 않아요. 선박보험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선박보험의 협회 적하약관은 명칭도 Institute Time Clause예요. 기간보험이 선박보험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선박보험의 뭐 종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선박 그 선체의 보험 외에 아주 특별한 그러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별한 보험, 특약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볼 게 선박 불가동 손실보험입니다. 선박 불가동 손실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 손상이 이루어져서 가동이 불능이 됐을 때 그러면 배가 운영을 못하는 거죠. 몇 날 며칠이나 수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배가 이렇게 항구를 돌아다니면서 수익을 창출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배 주인이나 선사에게 어떤 문제를 초래시키죠? 수익을 기대했던 수익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 못하고 부두에 묶여가지고 수리하고 있고 이러면 하루 그 수리 기간 동안 손해란 거죠. 배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선비 담보 약간 우리가 선비 디스버스먼트에 대한 어떤 워런티가 있었죠. 선비 담보에 의해서 선체 보험 가액의 25% 그러니까 배 그 헐 인슈어런스의 25% 이내로 해서 보통 뭐 90일, 180일, 270일에 대한 어떤 뭐 경상 비용이라든지 용선료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협정이 이루어지고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선박 불가동 손실보험이 체결이 되면 하루당 손실 금액 요거를 산정을 합니다. 이 배가 하루 영업을 안 하면 얼마의 손실이 발생한다를 보통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하루당 뭐 멈춰선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멈춰선 기간인데 예를 들어 12일을 멈췄다 해서 12일을 다 보상해 주는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방갈로 2번에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면책 일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최소 면책일을 뭐 한 7일로 했다. 근데 실제로 불가동이 한 15일이었다라고 하면 15일을 그 뭐 액세스 뭐 이런 방식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7일 밑에 그런 어떤 불가동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주고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만 이 부분을 전체를 해줄지 뭐 부분을 해줄지 뭐 어떻게 해서든 보상을 하는 식으로 협정을 해서 맺어서 보상을 해주고 일할 계산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이게 또 맥시멈 날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맥시멈이 이겁니다. 90일, 180일, 270일. 그래서 90일 넘어가더라도 최대 90일, 뭐 90일로 약정을 했으면. 그래서 이 수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그 불가동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되냐면 이 면책 일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알아서 수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수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피보험자인 선주가 알아서 수리하는 부분하고 보험자가 보상을 해서 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동시에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 면책 일자를 그 면책 기간을 딱 해가지고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 요 각자 균등 배분해서 보험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임보험. 이거는 그 선주가 선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임을 획득하게 되죠. 그 프라이트를 획득하게 되는데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박이 뭐 사고가 나거나 항해가 중단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원래 벌어들일 수 있었던 운임을 벌어들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운임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Freight Insurance 운임 보험입니다. 운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그 운송 행위, 운송 용구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이자 보수이기 때문에 이걸 목적으로 뭐 선사들이 선박을 운용하는 걸 아니겠어요? 뭐 벌크선이 됐든 컨테이너선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벌어들이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보험을 통해서 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운임보험의 대상이 되는 건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선불 운임은 뭐예요? 운송을 의뢰할 때 돈을 먼저 내는 거죠. 그러면 돈을 미리 받았죠, 운임을. 그거 문제가 안 되는데 목적항에 도착해서 받기로 한 거 있죠. Freight Collect. 이 경우에는 화물이 중간에 뭐 문제가 생겨서 목적항에 도착을 못했으니까 운임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하주한테. 그때 이거를 운임 보험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운임 보험에는 뭐 용선료, 이게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선박을 용선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용선료에 대한 보험도 있을 수 있고 운임에 대한 보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상 운임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했던 불가동 손실 보험과 마찬가지로 선체, 배 자체, 덩어리의 25%를 못 넘게 그 언더로 밑으로 보험 부보를 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선료는 운임은 이렇게 책정되고 용선료는 18개월 이내에 취득하게 되는 용선료 총액의 50%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임 보험의 경우에는 협회 적하약관처럼 ITC Freight Clause를 사용을 합니다. ITC Freight. 그러니까 ITC 뒤에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ITC 훌스가 선체보험, 이 선체보험이고 ITC Freight이 운임보험의 약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크리티컬하거나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ITC Freight에는 이 마찬가지로 소손의 면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소손의 면책을 면책이 된다. 그런 부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손해선이라도 뭐 이건 이제 이거는 FPA에서도 보상을 해주는 특정 분선이었죠. 화재, 침몰, 자초, 충돌 이런 부분들은 뭐 3% 미만의 분선이라도 보상을 해준다. 요거 정도는 좀 체크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선비 및 증액보험. 앞서서도 우리가 선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선비가 일종의 선박에 대한 선박 운용을 위한 투자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비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뭐 선체 가격의 뭐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랑 연동이 되냐면 선박의 가액하고 연동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배 자체의 가액. 그런데 이 선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뭐 3천억을 얘기를 했고 뭐 3천억에 따라서 뭐 감가상각 뭐 30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일종의 뭐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뭐 맞는 부분인데 이게 빌딩 같은 부동산과 같은 가치가 있어요. 이 선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뭐 아파트도 사람이 보통 한 3, 40년 살죠. 그리고 이제 재건축을 하죠. 한국의 아파트라고 하는 것도 30년 사나? 30년은 좀 넘겠다. 한 40년, 4, 50년 된 아파트들은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선박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이 보면 가치가 막 올라가잖아. 재건축 이슈가 있으면서 뭐 30년 되고 40년 되고 뭐 그런 아파트들이 최신 새롭게 만들어진 아파트보다 비싼 경우가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선박도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선박의 가액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 가격이 한 2천억이었는데 뭐 배가 부족해요, 시장에. 뭐 그래서 배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선박의 보험 가액으로 인슈어러블 밸류로 인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따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 가격 이 보면 이 정상 가액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정상 가액. 예, 정상 가액이라는 말을 좀 쉬운 말로 하면 시장가, 시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선체가 이제 시가 기준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보험 가입을 했는데 선박보험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했는데 그 가입 금액이 정상 시장 가액, 그러니까 시가보다 낮아. 그러면 일종의 비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비율에 따져서 맥시멈 보상을 안 해주고 그 퍼센트지로 부분적인 보상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왜냐하면 이게 분손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선박 소유자들이 이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그 인크리즈 된 밸류 그 부분을 증액 보험으로 부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증권이 여기 지금 밑에 7번 슬라이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ITC Horse Disbursement and Increase Value와 관련된 약관입니다. 근데 요 약관에 보면 Horse 한 다음에 disbursement가 있잖아요. 이 disbursement가 선비거든요. 그래서 이 약관 자체가 선비와 그 선박의 보험 가액의 증가에 대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약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보험 부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슬라이드에 있는 건 이제 포트 리스크 인슈어런스인데 여기 이제 한국어가 더 어려워요. 개선 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항구 내에서 배가 정박해 있는 도중에 근데 이 정박이 하역 작업을 위한 정박이라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의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배가 어떤 특정한 항구에서 휴항을 하거나 뭐 작업을 하거나 뭐 요런 경우에 그래서 일반적인 항구들을 빨리빨리 돌아다니는 상선들은 이 개선보험을 잘 안 합니다. 이 개선보험을 하는 거는 이런 배들 있죠. 여기 준설선 뭐 이런 것들 이런 배들이 개선보험을 들어요. 그래서 요런 어떤 뭐 선박들 있죠. 뭐 석유를 시추를 한다거나 뭐 그런 선박들 있죠. 그런 경우에 이 개선보험을 특별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필요로 하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 한 곳에 정박해 있는 배이기 때문에 뭐 지나다니다가 뭐 다른 거랑 뭐 이렇게 부딪힌다거나 했을 때 생겨나는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뭐 어떤 이 인명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배상 책임 이런 것들을 개선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빌더스 리스크 인슈런스. 이것도 건조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건조가 배를 건조하다 할 때 건조예요. 조선. 그죠? shipping 인더스트리죠. 그러니까 이 여기 빌더가 배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배 만드는 사람. 배 만드는 사람의 리스크에 대한 인슈런스죠. 배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비싸냐? 배를 크게 만들고 엄청나게 많은 자재가 들어가고 엄청나게 많은 기술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배를 건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데 일단 배가 만들어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일단 설계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자, 배를 만든 사람이 조선소에다가 주문을 할 거 아니에요. 배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조선소가 뭐 뚝딱뚝딱 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이 배라고 하는 것이 무슨 공산품, 일반적인 공산품처럼 미리 만들어 놨다가 뭐 공장이나 창고에 쌓아 놨다가 누가 달라라고 하면 팔아라라고 하면 그때 팔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물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로지 주문 제작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배는 무슨 뭐 이렇게 맞춤형 제작을 하잖아. 배는 배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용도라든지 배의 성격이라든지 배의 도장이라든지 배의 여러 가지
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맞춤형 제작을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주문이 들어가면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건조를 하죠. 건조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몇 달 걸립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연 단위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자, 그래서 몇 달 걸려서 건조를 해요.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기 여러분들이 제일 가까운 게 영도에, 부산 영도에 한진조선소 가면 요새 이름이 뭐더라? HJ인가? 아무튼 거기 가면 도크가 있거든. 드라이 도크가. 배를 물 위에 띄워놓고 배를 만들지 않잖아요. 무트에 올려놓고 육지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배를 다 만든 다음에 물 위에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 위에 띄우는 거를 진수한다라고 합니다. 그 도크에다가 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배를 물 위에 띄워요. 자, 그러면 그게 완성이냐? 아니에요. 얘가 바다의 항해를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시운전을 해요. 시운전이 배에 따라서 뭐 한 1년 정도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배가 배로서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느냐, 뭐 성급을 부여받고 검사하고 뭐 그런 작업들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배를 주문해서 최종적으로 인도받는 데까지 뭐 짧으면 2년, 뭐 길면 한 3년씩 걸려요. 그러면 이렇게 물 위에서, 아니 무트에서 드라이 도구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 위에 띄워놓고 뭐 시운전을 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할 텐데, 그때 만약에 사고 나면 우리 어떡할 거냐는 거죠. 조선소가 다 뭐 다시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 어떡할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죠. 그죠? 그래서 이 조선소들이 뭐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에 의해서 이런 시운전을 하거나 진술을 하거나 할 때 발생되는 선박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부보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nstitute Closed for Builders Risk, 그래서 건조보험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보통 최초 작업 개시일부터 시작을 해서 런칭, 그러니까 배를 물 위에 띄우는 그 날까지 하든지, 뭐 아니면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배를 원주인 선주한테 넘겨줄 때까지 보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을 부보를 해서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뭐 이렇게 이 기간 동안, 선박을 건조하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대비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이한 뭐 보험들, 뭐 증액보험이라든지 뭐 개선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선체, Hull Insurance, ITC Hulls, 이게 이제 선박보험의 메인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협회 기간 약관, 선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보험도 해상보험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있고 보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박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죠. 오너, 배 주인, 선주, 조물주보다 위에가 건물주잖아요. 건물주보다 위에가 제가 생각할 때 건물주보다 위에가 창고주예요. 창고주, 보세 창고, 뭐 이런 거, 창고주. 그 다음에 창고주보다 위에가, 아니 건물주가 여기 있으면 창고 주인이 한 요 정도 되고요. 한 이만큼 떨어져서 선주예요. 선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그래서 선박의 법적 소유자. 그 다음에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장기 용선을 합니다. 뭐 10년, 20년 뭐 장기 용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선박을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선박을 실제로 빌리는 용선자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선박보험의 피보험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선박의 재원이라고 하면 선박보험도 당연히 배가 어떤 배냐에 따라서 보험료율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명이라든지 선박의 종류라든지 뭐 이런 어떤 선박의 재원들이 기본이 되어서 선박보험의 요율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래시피케이션, 선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선박의 안전등급? 선박의 안전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급협회란 게 있습니다. 한국에도 선급협회, 한국 선급이에요. 한국의 선급협회가 한국 선급. 거기서 배들의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배가 쉽게 말해서 가망성을 갖추고 있는지, 항해를 하기 위해서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해상보험 공부하면서 뭐 불가망이 어쩌고 뭐 묵시도 안 보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날 실무에서 선급협회에서 선급 외 판정을 받으면 한국에 있는 그 어떤 항구에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입항 허가가 안 납니다. 선급을 못 받은 배들은. 아니, 선급을 못 받은 배를 진수를 시키거나 인도가 돼서 운용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선박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선박도 주기적으로 검사 같은 거 받는다. 우리 자동차 검사하듯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선급을 또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급이냐, 배의 안전도나 이런 것들이 어떤 상급이냐에 따라서 요율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기간. 제가 뭐 1년 단위, 연 단위로 12개월 단위로 보험에 가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험 가입, 선박의 실제적인 가치인데, 이게 이제 일종의 건물과 같은 어떤 유형 자산이면서, 이게 부동산과 같이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가치가 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험 금액은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해상보험, 적하보험 공부할 때 했던 그 개념처럼 보험 계약의 금액이 결정이 되겠죠. 보험 금액을 통해서. 그리고 운항 구간, 뭐 예를 들어서 이 운항 구간은 이런 거예요. 특수위험구역, 베링해라든지 오호츠크해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는 배일수록 뭐 보험료가 비싸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박보험에 대한 어떤 개괄까지 살펴봤고, 지금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넘어와서 협회 기간 약관 선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기간 약관이라고 하고 뒤에 이제 선박 이렇게 붙여놓은 게 뭐 이런 말이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영문 명칭이 이래서 그래요. 영문 명칭이 정식 이름이 Institute Time Close Hulls예요. 여기서 hull이라고 하는 그 hull이 일종의 선체라는 뜻입니다. 배의 선체를 뜻하는 단어이고, 원래 이 선박 보험에 있어서는 처음에 SG 파리시가 만들어질 때 이 SG가 Ship and Goods라고 했죠. 그래서 선박 보험과 관련된 뭐 보험 증권이라든지 약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888년에 ITC 훌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선박 보험과 적하 보험이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2년도에 우리도 여러분들도 뭐 여러 차례 귀 아프게 많이 들었던 것처럼 신해상보험증권이 82년도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같이 선박과 관련된 협회 기관 약관 선박도 같은 시기에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ITC 훌스가 기본적인 선박보험의 협회 적하 약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한국을 기준으로, 한국 법상 기준으로 보더라도 배의 무게가 500톤을 기준으로 해서 500톤 미만의 소형 선박은 다른 쓴 그 보험 양식이 있고, 보험 쉽게 말하면 어선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따로 쓰고, 대부분 대형 중대형 선박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들은 대부분 이 ITC 훌스를 통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부부가 이루어집니다. 1982년도 신협회 적하 약관 있죠. 그것과 체계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문이 26개의 약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MI와 관련된 뭐 조항과 뭐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오늘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82년도 신약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구 ITC의 경우에는 몇 차례 개정이 있었고요. 신 증권의 경우에도 83년도가 있었고, 협회 적하약관 ICC의 경우에는 2009년도 개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ITC의 경우에는 95년도 개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선박보험이 더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83년도 약관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TC 훌스가 뭐 앞서서 계속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박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보험이 되고 기간보험으로서 그 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입는 선박에 관련된 여러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ITC 훌스의 약관은 26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조가 항해 약관입니다. 항해 약관. 그래서 이 항해가, 그러니까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항해를 하는데, 그 선박이 바다를 항해를 한다 했을 때 항해는 어떤 개념이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 기간 중에 어떻게 보면 그 ICC의 경우에 1조의 그 담보위험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ITC 훌스는 항해가 뭐냐,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박에 대한 어떤 보험자의 책임 기간에 대해서 뭐 도선사가 탔는지 안 탔는지 상관없이 항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선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뭐 항구에 그 저반을 하거나 하는 것도 중요한데 도선사가 배를 운영을 하고 컨트롤을 했다라고 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안 해주거나 하면 이제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피보험 선박의 경우에는 시운전을 할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난 중에 선박을 구조하거나 뭐 부선을 구조하거나 뭐 이런 것들, 이거를 뭐 항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가혹하죠. 왜냐면 다른 배를 구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항해는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항해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1항에서 그 얘기도 해요. 베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동력으로 운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갈래가 되어 있고 아니면 꼭 구조의 목적이나 필요에 의해서 그 어떤 뭐 다른 선박에 의해서 끌려간다든지 뭐 하는 것들은 가능하지만, 이 선박, 보험에 부부하는 선박이 다른 선박에 의해서 끌려가거나 뭐 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배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항해라고 볼 수가 없다.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이 부두에 이렇게 저반을 해가지고 이렇게 화물을 적재하거나 내리거나 했을 때 뭐 다른 상대방 선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를 주거나 했을 때 대해서 배상 책임을 선박보험에서 부과를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고 뭐 부과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박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배가 죽으러 가는 거죠. 마지막 항해죠. 라스트 항해를 하는 거죠. 그 경우에 이거는 뭐 일당의 그 가치 자체가 많이 없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해체되기 직전의 선박이라 할지라도 뭐 사고가 날 수 있죠. 뭐 바다를 헤쳐서 나가다 보니까. 왜 이런 이슈가 등장을 하냐면 선박이라는 것을 해체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은 중금속
뭐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하지 않아요. 뭐 저개발 국가에서 이런 선박 해체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해 마지막 뭐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를 이제 잘라 가지고 스크럽 처리를 하고 그걸 고철 팔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사고가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어떡할 거냐? 그러면 그거는 뭐 해체 선박으로서 시장 가액으로서 뭐 보험 처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1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2조 계속 약관인데, 이거는 선박보험의 기간과 관련돼요. 그래서 선박의 보험 기간은 12개월 단위로 보험에 부보를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담보 위반. 피보험자는 선박의 운항상 담보를 약속을 해야죠. 제가 담보를 그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뭐라고 했죠? 약속이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담보 위반에 대해서는 어떤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떤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강제하는 것이고, 피보험자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뭐 해야 되겠죠. 근데 원래 MIA나 이런 데서는 담보 위반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 계약을 뭐 해지하거나, 그러니까 어보이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쉽게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 담보에 대한 위반이 생겼을 때는 보통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통보하고, 보험자가 그것을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를 내고, 추가 보험료를 내면 보험자가 계속 헬드 커버, 계속 보상, 계속 보상이 아니고 계속 담보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ITC 홀스 제3조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조 터미네이션 어, 보험 기간 종료 약관이죠. 보험 기간 종료 약관. 자, 그래서 이 보험 기간 종료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1년 동안의 기간, 12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해상 사업이 있었고, 그 해상 사업의 책임이 종료되는 시점을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것과 이 종료 약관과 뭐 다른 약관이 뭐 충돌한다라고 하면 이 종료 약관을 먼저 적용을 하는데, 보험자가 뭐 이 워런티에 있어서 워런티가 종료되는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보험은 자동으로 종료가 되고요. 그 워런티가 종료되는 사유가 어떤 것들이냐 했을 때는 선급의 변경, 그리고 소유권 변경입니다. 그래서 뭐 소유권이 변경이 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배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배를 A가 가지고 있다가 B한테 넘긴다는 건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사람이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라, 그러니까 중고차를 뭐 판다라고 칩시다. 배는 여러분들이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이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판다라고 하면 A라는 사람이 B한테 자동차를 판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를 팔기 전에는 자동차 매매에 넘기기 전에는 A가 자동차 보험을 넣다가 B가 새로이 주인이 되면 B가 새롭게 보험을 들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소유권 변경은 그런 이슈가 있는 거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선급의 변경이에요. 선급이 변경된다는 것은 뭐냐면, 배의 안전도나 배의 항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선급협회에서 선급을 새로 부여해야 할 정도로 뭔가 큰 변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정도라면 이게 당연히 보험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선급이 떨어졌다, 아니면 선급이 등급의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배가 아닌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배가 배로서 제대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보험자 입장에서는 선박보험을 부보를 해줬는데, 선박이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조금 또 문제가 있는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보험이 자동이 종료된다. 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assignment. 자, 제가
A로부터 B로 뭐 이렇게 뭐 배의 소유권을 넘긴다 뭐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해상보험은 기본적으로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사이먼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증권 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험자한테 양도 통지하고 그거를 그것에 대해서 정해진 날짜가 있다. 왜냐면 이게 선박보험이 기간보험이니까 정해진 날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증권을 배설을 해가지고 양수인한테 넘기고 양도 양수인 간에 기명 날인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 이거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넘어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어사이먼트 통해서 뭐 넘어간다 정도라고 하면 배 주인이 바뀌는 거고, 배 주인이 바뀌면서 배 주인 바뀌는 것도 있지만 뭐 용선 계약이 끝나서 뭐 그런 경우에 의해서 보험증권이 양도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죠. 어쨌든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적하보험은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매매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CIF나 CIP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양도가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보험증권 배설을 통해서. 근데 이제 선박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케이스나 이런 경우가 매우 드물긴 합니다. 뭐 그렇지만 규정이 없는 건 아니고 양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선박보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조금 끊었다가 선박보험에서 이야기하는 담보위험들, 선박보험의 담보위험에 대해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